네, 안녕하십니까. 네, EBS 김성길입니다. 오늘은 2020 정시 모집의 특징과 또 대비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춘천에 왔을 때 수시 모집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강의를 들으셨나요? 그러셨나요? 그럼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나요? 지금 이제 수시 모집 접수하고 이제 발표가 나는 상태에서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합격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시 모집보다 정시 모집이 사실은 좀 더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에서는 제가 계열별 학종 대비 방법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생분이 있으면 EBS에 오셔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계열별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정시 모집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정시 모집에 대해서 지원 전략을 짜려면 수능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정시 모집에 대한 지원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능을 중심으로 2020 수능의 응시자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시가 지금 발표가 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수시 발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수시가 끝나고 또 충원 기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하기에 앞서서 정시 모집을 지원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렇다면 올해 정시 모집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과를 선택할 때 좀 진로를 고려한 그런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수능의 응시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응시자의 특징을 보면 우선 학력별 지원자하고 응시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응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응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많이 줄은 게 이제 자연계 응시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탐 응시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과탐 응시자가 얼마나 줄었고 또 과탐 응시자 중 수학 가형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응시자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올해 수능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의 만점자가 등급별로 몇 점 정도 있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등급 컷일까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표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조금 어려우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이 지원자고 오른쪽이 응시자입니다. 수능은 매년 이제 지원을 하지만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합격해서 이제 보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또 지원을 했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보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자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 약 4만 6천 명 정도가 줄었죠. 그러니까 수능을 지원한 학생이 일단 4만 6천 명이 줄었다. 그러니까 왜 줄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학력 인구의 감소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작년도 고등학교 3학년하고 비교할 때 약 6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고3이 57만 명, 올해가 51만 명, 한 6만 정도가 줄은 거거든요. 4년제 대학의 총 모집 인원을 보면 작년과 대비했을 때 좀 이따 나타나지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시자는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대학이 뽑으려고 하는 그 숫자는 작년 대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응시하려고 하는 학생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대학이 뽑으려고 하는 게 작년에 대비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은 조금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대학 들어가기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 우리가 가고 싶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쟁률은 그닥 줄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대학을 뺀 지방 쪽으로 가면 응시자의 급감으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일부 대학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특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자 응시자 대비한 것인데요. 2016학년도부터 쭉 보면
수능의 응시자가 50만 명이 넘는 거의 58만 명 2016학년도도 이렇게 오다가 올해 보면 48만 4천 드디어 이제 50만이 깨지는 형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학력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중2 지금 현 중2로 되면 40만이 깨질 것 같은 지금 48만인데요. 그 정도로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비해서 한 10만 명 정도 학생이 적습니다. 적다 보면 수능 응시 인원에서도 올해 이제 최초로 50만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2 학생쯤 가면 이제 40만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문 닫는 대학이 점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주요 대학들 몇 개 대학은 경쟁률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학생 수는 줄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주요 몇 개의 대학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대학의 어떤 경쟁률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시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결시율은 이제 시험을 응시하고 지원하고 시험 보지 않은 그것이 이제 결시율입니다. 그래서 결시율은 한 6만 4천, 올해 6만 3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들은 그럼 왜 그런 수능을 보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수시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능을 볼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 아이들이 많이 결시를 했다. 그래서 결시 숫자가 한 6만대, 4만 5천부터 쭉 올라와서 6만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수시 합격자가 당연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결시하는 그런 숫자도 거의 지금 10%까지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수시 정시의 비율이 이미 발표된 바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40%,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이미 뭐 지금 고1이나 중3 정도에서 40%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시율은 조금 앞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을 응시한 또 수능을 지원하고 또 응시하고 시험을 본 학생들의 분포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수가형과 과탐 접수자의 비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과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계 학생이잖아요. 자연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선택 과목이 탐구에서는 과탐입니다. 과탐의 응시자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3만 정도가 줄은 거죠. 전반적으로 수능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줄었는데 과탐 응시자와 사탐 응시자를 보면 사탐 응시자가 15,000이 줄었는데 과탐이 3만이 줄었다. 전반적으로 한 4만 5천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과탐 응시자가 더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자연계 쪽이 대학 가기에는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뽑으려고 하는 대학이 뽑는 숫자는 비슷한데 학생들이 과탐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자연계 쪽으로 응시하는 학생 자체가 사탐에 비해서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대학 가기는 좀 더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계 쪽은 주는 폭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계 쪽보다는 인문계 쪽이 대학 가기는 좀 더 어렵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이라고 하고 그 대학의 학과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면 합격선이 인문계 쪽이 자연계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이라면 대부분 수능에서는 수학 가형을 이제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 가형 응시를 보면 한 14,000 정도가 줄은 거죠. 그런데 과탐 응시자가 3만이 줄었는데 가형은 한 14,000 정도가 줄었다. 그러면 나머지 줄은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인문계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과탐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수학 가를 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원하는 학생들은 수학 가형을 보겠지만 아주 상위권이 아니라면 수학 가형과 나형을 다 허용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나형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이 응시자인데요. 응시자 2020 응시자의 표를 보시면 수학 가형 응시자가 15만 3천, 과탐 응시자는 21만 2천.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이 21만 2천이었는데
그 중에서 수학 가형을 보는 학생은 15만 3천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차이액인 5만 8천. 이 학생들은 자연계이긴 하지만 수학 나형을 응시한 그런 학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은 작년에 7만 3천인데 올해 5만 8천이라고 하면 차이는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탐을 시험 보는 학생 중에 수학 나형을 보는 학생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과탐을 보는 학생들이 수학 가형을 봐야 되는데 가형을 보지 않고 나형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이번 수능에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 수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학생들에게 다가왔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만점자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와 올해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면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뭐 킬러 문장이 있는 그런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면 평균은 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작년도 국어의 평균이 한 55점 정도. 요거는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의 전수조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 그냥 채취한 것이라서 뭐 정확하게 55라고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샘플링을 추측한 그런 점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작년에 55점인데 올해 이제 57.2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어 과목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죠. 좀 쉬웠다. 그래서 작년에 만점자는 148명, 전체 응시 인원의 0.03%가 만점을 맞았는데 올해 만점자는 777명, 전체 응시자의 0.16%가 만점을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국어 시험은 좀 쉬워졌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표준 점수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표준 점수는 높아집니다. 시험 문제가 좀 쉬워지면 낮아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작년에 최고점이 150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다 맞은 아이의 표준 점수가 150점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쉬워지다 보니까 표준 점수는 좀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얼마큼 떨어졌냐면 올해는 140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점수가 대학의 합부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과목이었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국어가 작년보다는 좀 쉬워졌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느 과목이 올해는 더 중요했을까? 국어보다는 수학 과목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인문계 수학을 보면 인문계 수학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810명인데 올해는 661명으로 조금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139점이었는데 올해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149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점이 더 올라간 거잖아요. 다 맞았을 때 작년에는 139점인데 올해는 149점이다. 10점이 더 상승됐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국어는 수학 나형, 인문계 수학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48.7, 47.5 평균상에 크게 올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표점에서는 높은 차이가 났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기조가 과거에는 이제 평이한 문제를 많이 내고 아주 이제 순위를 갈라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한 2문제, 3문제 정도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번이나 29번, 30번을 어렵게 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거의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수능 시험의 기조가 바뀐 겁니다. 기조가 바뀌어서 킬러 문장 그렇게 아주 어려워서 손도 못 대는 문제를 배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없애버리면서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의 문제를 약간 높인 거예요. 난이도를 높여서. 그러면 이제 최고점인 아이들은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문제는 쉬워졌지만 나머지 문제들의 수준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평균은 48.45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문계에서 수학 나형을 보는 학생들의 느끼는 수학의 체감도는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점에서 한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중요한 과목은 인문계에서는 수학 나형이 된 거죠. 수학 나형에서 몇 점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영어인데요. 영어 같은 과목은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90점 이상 1등급, 80점 2등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90점 이상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과목입니다. 근데 작년 영어는 상당히 어려웠던 영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점자가 작년에 한 5.3% 정도 나왔던 그런 시험 문제였는데 올해는 조금 쉽게 한 거죠. 쉽게 가다 보니까 1등급이 한 7.43% 정도가 올해 나왔다. 그래서 영어는 작년보다는 좀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워졌다. 영어도 좀 쉬워지고 국어도 쉬워졌는데 인문계 수학은 어려워졌고 자연계 수학은 비슷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죠. 표점이나 좀 비슷한 가운데. 그래도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국수형의 세 과목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건 수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수학을 잘 보내가 정시 모집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표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동생분이 있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잘 이해하시고 올해 나왔던 수능의 난도나 이런 문제 출제 유형이 내년 후년까지는 그대로 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영어 같은 경우도 1등급을 한 7에서 8% 차이 이 정도를 주는 것이 이제 평가원의 기준 입장이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장을 없애면서 아주 최고난도 문제는 없애고 하지만 이제 중난도 정도에서는 약간 수준을 높이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수능의 기조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동생분이 있다면 수능을 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EBS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난이도를 알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EBS 강의를 통해서도 수능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등급의 원점수를 보면서 이번 수능을 다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이 원점수를 보면 작년에 한 84점 정도가 1등급의 이제 기준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점부터 원점수 84점까지가 1등급이었다면 올해 1등급은 91점 정도가 1등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의 그 커트라인, 컷선이 91점이었다. 작년에 84점인데 올해 91점이 됐다는 거는 문제가 그만큼 쉬워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제가 쉬워졌기 때문에 등급 컷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1등급만 가지고 보면 한 7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점만큼 국어는 작년보다는 좀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을 비교해도 작년에 2등급은 한 77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85점 정도니까 2등급 선언에서도 그만큼 좀 쉬워졌다. 또 3등급, 4등급까지 이제 조금씩 국어는 좀 쉬워졌고요. 5, 6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비슷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인데요. 수학 나형, 인문계 수학이죠. 인문계 수학을 보면 작년에 88점인데 올해는 84점인 거죠. 그래서 최고난도 문제를 없앴기 때문에 없애다 보니까 작년에 88이 컷인데 올해 84가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고난도 문제는 없어졌지만 중간 난이도를 높이는 관계로 조금 어렵게 느껴진 것이죠. 어렵게 느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등급 역시도 작년에 84인데 올해 76. 그러면 2등급 정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인문계 수학인 수학 나형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등급 역시도 74대 65, 4등급 59대 51. 그래서 인문계 쪽의 수학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고 결과는 점수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수학입니다. 수학 가형이죠. 수학 가형은 작년과 올해의 1등급 구분선이 같죠. 같다는 것은 문제 수준이 작년과 난도나 올해 난도가 수학 가형은 이제 비슷했다, 잘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2등급에서는 점수가 좀 낮아졌잖아요. 낮아졌으니까 약간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졌다. 근데 바로 이것이 이제 킬러 문장을 빼고 중난도를 높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좀 아주 잘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거나 쉽거나의 문제이지만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이번 수학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3등급이나 4등급대로 가면 이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계 수학의 분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죠. 영어는 작년보다 상당히 쉬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밑에 나타나 있는 숫자가 등급 누적 백분위입니다. 누적 백분위인데요. 누적 백분위를 가지고 보면 영어의 1등급이 작년에 5.3%였는데 올해는 7.4% 올랐잖아요. 그만큼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에 2등급도 23% 정도. 제가 그 수시 설명을 할 때 올해 예상을 하건데 1등급은 한 7에서 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예상대로 한 7.4%니까요. 거의 예상대로 나온 것 같아서 평가원이 이 영어의 난도는 올해 제대로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등급도 23.6%. 그래서 예측하는 점수가 한 25% 정도 될 거다 그랬는데 23.6% 정도 나왔으면 비슷하지 않을까. 3등급을 한 45%다라고 했는데 뭐 거의 45%가 나온 거죠. 그다음에 4등급은 65%. 그래서 영어의 난도는 평가원이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난도를 측정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점수를 보시면 앞으로도 어떤 기조로 출제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인문계는 수학이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연계 입장에서도 작년과 같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역시 수학이 좀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능 시험에 대한 분석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시 모집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을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시 지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해야 될까? 라는 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일정을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우선 수시 모집의 등록 기간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가 등록 기간입니다. 수목 및 등록 기간입니다. 수시 모집은 12월 10날이 되면 모든 대학이 수시 모집의 합격자를 다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떨어진 아이는 이제 뭐 등록할 게 없겠죠. 조용히 기다리시면 되고요. 하나 또는 하나 붙은 아이는 이제 하나를 일단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개 이상 붙은 아이라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의 마감이 13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이런 애가 있어요. 이제 수시에 원서를 써서 어느 대학 A라고 하는 대학에 붙었는데 지금 붙지 않은 B 대학이 예비 번호를 빠른 번호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예비 번호가 예를 들어 3번이야. 그래서 나는 3번을 기다리겠다 하고 A 대학을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냥 등록 안 하고 기다렸을 때 예비 3번이 올라와서 합격이 되면 다행인데 예비 3번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한 아이는 일단은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렸는데 예비 번호 빨리 받은 번호가 합격이 되면 먼저 등록한 대학에 취소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인터넷으로도 취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대학에 다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대학은 계좌로 등록금을 반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때 등록할 때는 등록금 뭐 전액을 내는 건 아니고요. 예치금이라 그래서 뭐 40만 원 이내입니다. 이내. 보통 20만 원, 30만 뭐 몇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 예치금을 먼저 내고 기다려야 된다. 요 점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충원학교 통보 마감이 12월 19일 밤 9시입니다. 요때를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했든 아니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또 여러 개의 원서를 쓴 아이가 한 군데 붙어서 등록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끝난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진 대학으로부터의 연락이 올 수 있는 거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까지냐면
19일 날 밤 9시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지금 지원을 할 학생은 지금 선생님 저 다 떨어졌어요. 막 아이들이 뭐 유유유 떨어졌어요. 막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도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나 활동이나 뭐 이렇게 좋은 애가 6개를 다 붙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아이들도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등록하지 않는 대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학은 떨어진 아이 중에서 충원을 합니다. 충원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고, 또 예비번호가 없어요. 없으셔도 기다리셔야 돼요. 없어도 1차 충원, 2차 충원, 3차 충원으로 가다 보면 없던 예비번호가 나타나서 최종 합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간 동안에는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아이들은 한 군데 등록해놓고 자기 외국 여행 간다고 막 나가버리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기다리시고 연락이 오면 합격자다. 그래서 합격자가 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정시 모집 설명회도 듣고 대학도 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 내에 합격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은 무조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잘 보셔야 되고, 간혹 기간을 놓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합격됐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애가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도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죠. 이제 12월 19일 밤까지, 12월 19일 밤 9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으면 그 학생은 수시에 떨어진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에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정시 원서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그때부터 원서 접수가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형 기간은 시험 보러 가는 기간이죠. 시험 보러 가는 기간인데 주로 이제 예체능 학생들이 이때 실기 시험을 많이 보고요. 일반 학생들은 전형 기간에 사실은 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시험 보는 기간이 전형 기간인데 일반 학생들은 뭐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전형 기간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서를 쓰면 합격자 발표를 하죠. 2월 5일부터 2월 이제 7일 이때가 이제 등록인데요. 원서 쓰고 이제 합격자를 대학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3개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3개 다 붙을 수도 있죠, 정시도. 하지만 등록 기간이 있는 거예요. 등록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인데 이때 이제 한 군데만 등록한다. 그래서 이건 수시랑 똑같습니다. 수시도 한 군데만 등록하는 것처럼 정시도 한 군데만 등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군데만 등록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여러 개 붙은 애가 한 군데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등록 상태가 나타나죠. 그러면 떨어진 아이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정시 모집도 원서를 3장 쓰다 보니까 허수 지원이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이 3개씩 쓰다 보니까 점수 높은 애가, 점수 좋은 애가 3개를 다 붙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2개의 대학은 미등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진 아이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순간적으로 연락이 와요. 미등록 충원의 통보 마지막,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 합격자 등록을 하시고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 2월 18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인데 저 2월 18일 이전에 충원 합격이 옵니다. 충원 합격이 오면 그때 이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미등록 충원 합격까지 연락이 안 오는 애가 있잖아요. 정시 원서 써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다음에 충원 합격을 막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떨어진 애잖아요. 정시도 떨어진 애잖아요. 그죠?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3번째죠. 추가 모집이죠. 추가 모집을 보셔야 돼요. 추가 모집이 이제 2월 20일부터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뜹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추가 원서를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는 2월 27일까지 가고 2월 28일이 되면 이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정시 모집까지 끝난다. 이게 이제 4년제 대학의 일정이고요. 전문대학은 조금 다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문대학은 원서 접수가 1월 13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은 12월 31일이면 끝나지만 전문대학은 1월 13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똑같이 해요. 2월 4일 날 하고 등록 기간은 2월 7일. 이제 여기까지는 같아요. 4년제 대학은 같은데 전문대학은 2월 7일 등록 기간 이후에 대학마다
대학마다 충원을 계속해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건 이제 전문대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등록이 끝난 다음에 미등록 인원에 대해서 전문대는 개별 공고하고 개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2월 28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문대 경우는 각 대학마다 그 일정이 자기 대학 자체 일정으로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은 추가 모집하는 날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만 전문대학은 뭐 추가 모집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 충원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를 잘 보시면서 진행을 꼭 하셔야 되고, 요 진행하는 날짜가 학생들이 졸업한 뒤입니다. 보통 고등학교가 2월 초에 졸업을 하거든요. 2월 초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한 뒤에 이 정시 모집의 합격자나 등록이나 추가 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졸업 뒤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혹시 떨어진 학생이라면 담임선생님과의 긴밀한 연락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추가 모집도 살펴보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졸업한 뒤에는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연락을 잘 하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 마감에 대한 것인데요. 대학마다 마감일이 다릅니다.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감일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4년제 대학 중에서 정시 모집 마감일이 가장 빠른 대학이 이제 경인교대가 12월 28일 토요일 날 5시고요. 서울대학이 이제 그날 6시로 끝나고요. 많은 대학들이 31일 날에 몰려 있습니다. 31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인 대학이 많은 대학이 거기 있는데 시간이 다른 거죠. 16시, 17시, 18시. 차제에 대해 이걸 좀 통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마감이 언제인가 잘 보시고, 마감이 예를 들어 18시야. 그러면 18시 이전에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또 너무 여유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18시니까 그냥 끝까지 17시 30분, 40분까지 경쟁률 계속 체크하다가 10분 전에 막 이렇게 접수하려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버그가 걸려. 다운이 돼. 이래서 또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9시, 24시로 되어 있는 대학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31일 날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 대학은 24시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가 넘으면 1월 1일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는 이제 춘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강원권에 있는 대학의 마감 시간을 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강원대가 30날 월요일 날 18시, 이게 가장 강원권이 좀 빠른 그런 시간이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31일 날이 마감인데 여기도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는 거죠. 17시, 그다음에 18, 19, 20 있고 24시. 경동대가 24시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또 관심 대학을 잘 살펴보시고 그 대학이 원서 접수 마감이 언제인가, 또 시간까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까지도 체크해서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 모집인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정시 모집 일정 속에서 학생이 합격을 하면, 정시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하면 추가 모집 지원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은 수시에 합격한 학생도 지원 자격이 없고요. 정시 지원해서 합격하고 등록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합격은 했지만 등록을 안 하면 추가 모집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보시면서 추가 모집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죠. 올해 2월 17일 기준으로 한 추가 모집 대학이에요. 추가 모집인데 이 강원도에 있는 국립대학이죠. 강원대학이 무려 83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추가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제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좀 숫자는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제가 예상을 하건대는 추가 모집의 인원이 올해보다, 그러니까 내년을 기준으로 적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력 인구의 감소, 이게 커요. 학생 수가 줄면서 전반적인 수능 응시 인원도 다 줄어버렸기 때문에 대학이 정시에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추가 모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혹시 합격이 되지 않았다면 재수하기 전에 추가 모집도 꼭 확인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시 모집은 3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하지만 추가 모집은
횟수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165개 대학 다 쓸래요. 다 써도 됩니다. 다 써도 돼요. 그런데 165개를 쓰려면 지원 원서료가 꽤 들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죠? 얼마 정도 들까요? 약 500 정도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쓸 상황은 아니고요. 학생이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을 좀 잘 살펴보시고, 횟수 제한은 없으니까 좀 잘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추가 모집으로 뽑는 건 대부분 정시 모집으로 뽑는 수능 점수를 뽑습니다. 대학들이요. 수능으로 뽑는데 정시 모집보다는 합격선이 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정시 모집에 이미 다 합격을 한 거잖아요. 추가 모집은 떨어진 아이들끼리의 경쟁입니다. 떨어진 아이들의 경쟁이다 보니까 정시보다는 합격선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것을 감안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원을 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될까요? 유의점인 거죠. 수시 모집에서 전문대, 산업대, 특수목적대 일반 4년제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수시에 일단 학생이 전문대나 산업대학이나 일반 4년제에 합격을 하면 정시 모집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 합격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시 모집에 특수 목적대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특수 목적대란 밑에 나오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그다음에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찰대, 뭐 이런 대학들은 특수 목적대인데요. 그래서 이런 특수 목적대는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죠.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시에 합격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등록을 안 하면, 혹은 등록을 했는데 추가 모집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을 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어요. 근데 등록했다가 추가 모집 이전에 포기하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그런 구조. 근데 추가 모집이 어디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충원 합격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 충원 합격자는 이제 떨어졌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잖아요. 다시 연락 오면 충원 합격자는 그냥 등록을 하시면 되죠. 그 수시에 떨어졌다가 붙은 애 충원 합격자예요. 충원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등록을 했는데 수시에 합격을 해서 한 군데 등록을 했는데 새로운 대학으로부터 충원 합격 연락이 오면 선 등록 대학을 먼저 포기하시면 돼요. 선 등록 대학에 포기합니다. 뭐 인터넷으로 포기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좌 반환을 하면서 이중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복수 합격자의 등록 예치구는 한 군데만 해야 되나요? 뭐 당연히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거죠. 두 군데 하면은 이중 등록이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정시 모집을 우리가 수시 모집까지는 알아봤고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걸 점검해야 될까요? 먼저 점수에 맞춰 진학할 것인가?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점수에 맞춰서 그냥 내 적성 무시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적성을 보면서 갈 것이냐, 또 대학 우선이냐 학과 우선이냐, 이런 점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죠. 또 재수까지 각오할 것이냐. 재수까지 각오한다 그러면 약간 떨어지더라도 상향을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꼭 붙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낮추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서를 쓸 때는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발표된 인원은 시행계획에서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발표된 시행계획에 따른 정시 인원입니다. 근데 이 정시 인원이 수시가 끝난 다음에 등록이 끝나면 미등록 인원이 나타납니다. 미등록 인원을 대학은 정시로 넘기는 거죠. 넘기기 때문에 그 충원이, 그래서 이제 미등록 충원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모집의 충원 통보 마지막 날은 12월 19일이고 등록은 20일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20일이 되면 수시에 대한 거는 상황이 끝납니다. 끝나면 대학은 12월 21일쯤에 수시에 등록하지 않은 그 숫자를 정시 모집으로 이월을 합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 그러니까 미등록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2월 인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월 인원이 많아지면 정시에서 원래 뽑으려고 했던 인원보다
수시에 뽑지 못해서 넘어오는 인원까지 합치면 인원이 많아지겠죠. 인원이 많아지면 정시 합격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몇 명이 이월되지 이걸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수시에 충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난 뒤에 그것을 꼭 살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영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성적을 대학이 국수 영탐의 반영 비율을 달리하고 또 수학 가나 과탐의 가중치를 주는 그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내 점수가 어느 대학으로 가야 유리해질까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보셔야 되고 특히 자연계 학생이라면 수가와 과탐의 가산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죠.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탐구 변환에 대한 대학 환산 점수. 요건 이제 상위권 대학들인데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국수형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만 탐구는 100분위를 가지고 자체로 변환한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 자체 변환 점수, 이 변환 점수를 대학이 발표를 해줘야 돼요. 발표를 해주면 그 변환한 걸 보시면서 학생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탐 같은 경우에 올해 보면 뭐 경제 과목 같은 경우 다 맞은 애가 100분위 100이 나옵니다. 근데 윤리와 사상 같은 거 보면 다 맞아도 100분위가 100이 안 나오죠. 100분위 93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다 맞은 것은 같은데 원점수는 같은데 대학이 반영하는 점수는 다른 거죠. 경제를 보내는 100점이고 윤리와 사상을 보면 93점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이 그 점수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변환 점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 점수를 보셔야 되고 그 변환 점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우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나 학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 학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 수험생들의 지원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추가 합격은 어떻게 벌어지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시의 원서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험 보고 시험 점수로만 배치하는 단순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각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고 가산점이 다르고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릴 것이거든요. 보시면서 좀 잘 살펴봐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